자, 지금 이 시간은 논술 왕비결 행정사 2차 논술 시험 논술 왕비결 제 13강 척하면 논점이 보이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님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현영 경사입니다. 논술 왕비결 13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척 보면 논점이 보이는 비결 이걸 이제 강의를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혹시 핵심 서브노트를 50% 내지 70%가 암기된 상태에서 논술 왕비결 강의를 들어야지 그러한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논술 왕비결 강의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아직 핵심 서브노트 50% 내지 70% 암기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그걸 암기한 다음에 논술 강의를 들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 여러분들 척 보면 논점이 보이는 비결 막 이게 궁금해갖고 이것 먼저 막 클릭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빨리 지금 화면 끄세요. 여기서부터 보시면 안 되고 논술 왕비결 1강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들은 다음에 이걸 보셔야지, 이것부터 보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 1강부터 듣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화면 끄시기 바랍니다. 자, 그걸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척 보면 논점이 보이는 비결은요, 민법 계약법 이걸 첫 번째로 하고, 또 두 번째는 행정 절차론과 그다음에 행정사 실무법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척 보면 논점이 보이는 비결이 이게 알고 보면 쉬운 거거든요. 네, 이제 제가 이제 행사 거기 2차 시험을 볼 때에 문제를 전 다 보지 않았어요. 논술 사례 문제를. 왜 그럴까요? 척 보면은 논점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소주제, 척 보면 논점이 보이는 비결이라는 이걸 제가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의 이제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요. 자,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그 문제를 입습니다. 자, 딱 보면은 이제 민법계약법 첫 번째 사례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눈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갑은 자신이 소유하는 X 부동산을 을에게 팔면서 을의 편의를 위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X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를 을에게 이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읽으면서 야, 이게 논점이 뭐지? 논점 뭐지? 막 이렇게 하면서 읽어간단 말이에요. 읽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읽는 방법은요, 논점을 찾기 위한 논점을 찾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이걸 다 논점을 찾기 위해서 이걸 읽었을지라도 논점을 잡은 다음에 이 읽었던 내용들이 다시 기억이 나지 않아 가지고 다시 또 읽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그런데 만약에 논점을 먼저 딱 잡아놨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논점을 먼저 잡아놓고 이 문제를 참고적으로 읽으면은 훨씬 수월하게 읽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제 내용이 훨씬 쉽게 파악할 수 있겠죠. 그 내용을. 그래서 우리는요, 논점을 먼저 잡아놓고 문제를 읽자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여기서 논점을 어떻게 잡는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논점을 먼저 잡아놓고 문제를 읽자. 그래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간단합니다. 이게. 자, 문제를 이런 게 있습니다. 쭉. 그런데 아까 같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읽어 내려와요. 예.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여기 밑에만 먼저 있습니다. 밑에. 이의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경우 그 효과에 관하여 논술하시오. 이게 뭐예요? 매매 계약에 있어서의 해제의 효과에 대해서 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제의 효과, 여기다가 이제 바로 밑에다가 여기 바로 밑에다가 해제의 효과 해가지고 두 문자를 딱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답안 작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팁을 드립니다.
논점은 대부분 제일 끝에 부분에 있다. 끝에서도 아주 끝에 쪽에 아주 마지막 쪽에 논점이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회를 보겠습니다. 2회를 보니까 이는 분설형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돼 있고 분설형으로 이렇게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럴 때는요, 위에 거를 읽지 마시고 밑에 거를 먼저 읽는 것입니다. 자, 건축에 필요한 재료의 전부를 제공한 의리. 이 분설형은 대부분 그냥 이게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다 읽으시면 됩니다. 이때는요, 건축에 필요한 재료의 전부를 제공한 의리, 완공기한 내에 약정한 내용대로 상가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그 인도기일 전에 강진으로 인하여 상가 건물이 붕괴된 경우 갑과 을의 법률 관계를 논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게 너무나 뻔하네요. 위에 딱 보니까 이거는 뭐 건축이다 그러면 도국계약이에요. 도국계약이죠. 근데 인도기일 전에 강진으로 했는데 완공한 다음입니다. 완공한 다음에 인도하기 전에 강진으로 이렇게 상가 건물이 붕괴됐어요. 그러면 도국계약에 있어서의 위험부담의 문제를 쓰라는 것이죠. 자, 이미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고 저희 이제 거기 앞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도국계약에 있어서의 위험부담의 문제, 논점이 그겁니다. 두 번째, 의리 공사기간에 맞춰 기초공사를 마쳤으나 일부 경미한 하자가 발견된 상태에서 갑이 같은 토지에 10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을 대체 신축할 목적으로 위 도국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까울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간단하죠. 도국계약에 있어서의 해제, 이게 논점이죠. 이미 해제, 이게 논점입니다. 끝에 부분에 항상 이게 논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여기 우위를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3회를 또 봅시다. 자, 여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도 분설형이기 때문에 위에 먼저 읽지 마시고 밑에 부분을 읽는 것입니다. 근데 밑에 부분도 이렇게 길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 줄. 자, 갑과 을 사이의 동시행 관계에 관하여 설명하고 을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논하시오. 동시이행 관계, 동시이행 관계가 논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좀 이제 알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를 한번 읽어보고 여기서 좀 더 알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를 읽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실 이렇게 딱 나오면 딱 논점 잡고 위에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써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 무름이가 있습니다. 무름이인 경우에는 봐보겠습니다. 을은 갑에 대하여 매매대금 전액에 대하여 3개월간의 이자 및 엑스토지에 대한 3개월간의 차임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다. 을의 청구가 타당한지에 관하여 논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매계약에 있어서 어떤 3개월간의 뭐 이자라든지 차임이 문제가 나오면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과실의 귀속에 관한 문제죠. 과실의 귀속. 예, 기억나십니까? 아직 핵심 서브노트 암기 안 하신 분들은 조금 뭐 하겠지만 하신 분들은 그거구나. 다 연결이 될 거예요. 이게 자꾸 하다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밑에 딱 보면 이거는 뭐 과실의 귀속이 이거는 논점이구나 하고 이제 쫙쫙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기도 분설형으로 나왔네요. 이거 짧으니까 다 읽는 거예요. 이때 계약 체결 당시 X 건물이 갑의 소유가 아니라 제3자 병의 소유인 경우에 위 매매 계약의 효력 및 갑과 을 사이의 법률 관계를 논하시오. 이건 뭐예요? 소유가 제3자, 그러니까 타인이에요.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논점 딱 잡히죠? 예? 딱 잡히죠? 그 다음에 물음이 만약 갑의 소유인 X 건물의 계약 체결 전날, 전날 나왔다. 이거 매매 계약, 뭐예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죠. 인접한 멸시되었을 경우에 이 매매의 효력 및 그 다음에 갑과 을의 사이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딱 잡히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갑은 임대차 정시 위 차량과 유리 출입문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이거는 딱 논점이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 핵심 서브노트 있는 거 그대로 그냥 딱 써버리면 되죠. 두 번째, 여기서는요, 병의 위 건물의 2층에 대하여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자, 임차권의 양도가 딱 논점이네요. 양도한 경우 법률 관계를 을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그다음 집주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하시오. 그래서 임차권의 양도, 이게 논점이죠. 딱 그냥 우리가 핵심 서브노트에 다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회차,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왔을까? 여기 보니까 물음 1,
갑이 계약금액에 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계약금의 법적 의미, 자, 계약금의 법적 의미가 이게 이제 논점, 하나의 논점이고, 그 다음에 갑은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하시오. 예. 이게 얼마의 금액을 이제 해지할 수 있는가.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거기 금액을 잘 모르니까는 이 우회를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봐야 되겠죠. 우회를. 위에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뭐 3천만 원 되고 뭐 7천만 원 됐지만 결국은 계약할 때에 계약금을 1억 원으로 약정했기 때문에 1억 원의 2배를 이게 이제 제공해야 되겠죠. 예.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물음이는요, 여기 보면은 일단 그 제일 마지막 부부터 읽읍시다. 을은 이미 수령 거절하였으나 을은 이 수령을 거절하였으나 갑은 2억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경우 매매계약이 해제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이것은 매매계약이 해제돼서 쓰라는 거구나. 근데 여기만으로는 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때는 우회를 읽어야 되겠죠. 네, 우회를 이제 쭉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맞나 중도금 3억을 지급하였어요. 자기합수급을 구했으나 이미 수령을 거절하였다. 이제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중도금이 나왔다 그러면 이행의 착수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와 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에 이행의 착수에 해당되느냐에 관한 것이고, 만약에 이행의 착수에 해당됐다고 그러면은 해지할 수 없고, 이행에 착수되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해지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미 중도금을 이게 자기합수급으로 교부하였기 때문에, 거절하였지만은 교부하였기 때문에 이행의 착수에 해당되어서 이게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자, 계약책에서 과실 책임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데 놓았죠. 딱 이게 논점이에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 이게 설명하시오. 손해배상의 범위는 우위를 봐야 되겠네요. 그럼 이 사람이 돈을 지급한 게 결국은 300만 원. 그 다음에 준비비용이 500만 원이요. 그런데 견적서 비용은 이건 당연히 포함되지 않고, 이거는요, 갑은 당선 사실 후 설계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이건 신뢰이익이죠. 기대하고, 교육관 설계를 위한 준비비용 500만 원 했다. 그러면 500만 원을 이제 손해배상해야 되겠죠. 예.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이런 경우 봐보세요. 뭐 줄 안 읽어도 다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Y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법적 성질. 신축이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뭐예요? 도급계약이죠. 도급계약.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완공됐을 때 그 소유권의 기속 여부. 예, 도급계약에 있어서의 소유권의 기속 여부, 귀속. 우리가 이미 있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물음이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 단독주택 약정한 공사기 내에 완성되어 갑에게 인도되었으나 그 주택의 붕괴가 우려되는 정도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이거는 하자가 발견됐네요. 하자가 발견된 경우, 도급계약에 있어서의 하자. 여러분들 그에 관해서 이제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걸 여러분들 하시고 또 다음 문제. 이건 몇 회일까요? 자, 횟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X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갑과 을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 합의가 됐다. 쌍방이 합의가 됐다. 그럼 이것은 계약이 됐다는 것이죠. 합의라는 게 계약이죠. 자, 계약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 설명하시오. 근데 여기에는 명확하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우회를 봐야 되겠죠. 우회를 봐는데 쭉 이렇게 뭐 중간쯤부터 이제 잘 안 되면 잘 안 보이면은 끝에 부분부터 이때 안 되면 이 가급적 끝에부터. 이에 갑은 음식점 개업 초기부터 자신을 도와 성실하게 일하던 종업원 을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X토지의 10억 원을 줄 테니 앞으로 자신을 부양해 주겠냐는 제안을 했고, 을은 이에 고민 끝에 갑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거는 부양. 이거는 뭐예요? 증여계약이다. 예, 증여계약. 여기에 법적 성질은 뭐입니까? 증여계약이 여기는 논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실 행정사 시험의 이 논술은요, 대부분 논점이 딱딱 주어집니다. 대부분은. 그런데 변호사 시험은 그렇지 않아요. 변호사 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가 바로 변호사 시험과 이게 비슷해요. 이게 거의 같다고 해도 돼요. 변호사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봐보세요. 변호사 시험도 이렇게 나와요. 별다를 거 없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변호사 시험이 나올 때는 이처럼 여기에서 딱 논점이 주어지지 않고 여기를 읽은 다음에 논점을 잡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시험이 이게 좀 수험생들에게 약간 난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릎 위를 보겠습니다.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갑이 운영하는 식당을 그만두고 경 현재까지 각과 약속한 부양도 하지 않고 있다. 부양을 하기로 했는데 부양을 하지 않네요. 이에 억울해하던 갑은 X토지를 다시 되찾아오고 싶어 한다. 갑이 X토지를 되찾아오기 위해 검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그 방법들의 당부를 검토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봐보세요. 변호사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것만 봐가지고 딱 잡히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근데 이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증여 계약을 할 때에는 직계 가족으로부터 어떤 부양의 의무를 했다 그러면은 이것은 만약에 부양을 하기로 했는데 안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때요? 망은 행위에 해당돼 가지고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직계 가족이 아니라 종업원이란 말이에요. 종업원. 예. 일하던 종업원에게 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종업원에게 줬는데 이 종업원에게 줬는데 부양의 의무를 줬다 그러면은 부담을 준 거잖아요. 이런 경우를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담부 증여. 그런데 부담부 증여는요, 쌍무계약이 하나의 쌍무계약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부양을 하지 않아. 약속한 부양을 하지 않아. 자, 쌍무계약에서 한쪽이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럴 때는 이행지체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행지체에 걸리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법정 해지기 때문에 채굴을 한 다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X토지를 찾아오기 위해 검토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것을 이행지체로 인해 가지고 계약의 해제를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딱 논점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부를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읽고 그 다음에 전부를 읽어봐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출제가 되면은요 행정사 시험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당분간 그러지 않습니다. 15일 전까지는 아마 이렇게 잘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또 우리가 잘 풀어내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게 증여 계약에도 부담부 증여가 있구나. 부담부 증여인데 한쪽에서 그 사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지체로 인해 가지고 해제를 할 수 있거나 그것만 알아버리면 쉽게 이것도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이거 그냥 쉽게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강의 때 다 얘기해 드린 거거든요. 근데 여기 또 3번 문제가 있네요. 3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변호사 시험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이런 게 그런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변호사 시험 수준으로. 한편 을은 X토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원상복귀해 주지 않고 있어요. 원상복귀를 해줘야 되는데 계약을 해지하면 원상복귀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안 해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매도를 해버렸어. 원래 거기 증여해 준 사람한테 원상복귀를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어. 나쁜 사람이죠. 그 소유권 이전까지 다 해줘 버렸습니다. 그 뒤늦게 이런 사실을 이제 갑이 알았어요. 증여해 준 사람이. 그래서 산 사람에게 병에게 엑스토지의 소유권 원상복구를 청구하였어요. 그럼 갑이 이러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도요 디테일한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계약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 시간에 선의의 제3자에 관한 보호가 있어요. 그래서 선의의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내 집을 돌려주시오 얘기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상대방이 악이다 그러면은 그 집을 나에게 돌려줄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결론은 내면 되겠죠. X 그러니까 병이 선의인 경우에는 이게 대항할 수 없으나 악인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다. 청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행정시험을 좀 이렇게 잘 논술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강의 시간에 이제 제가 강조했던 그 부분들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디테일한 이런 부분까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합시다. 자, 이제 이건 11회인데요. 11회 때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계약금의 매매를 배액을 지급하고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해약금에 의한 이게 뭡니까? 매매 계약에 있어서 해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것이 논점이죠. 이거 딱 보니까 여러분들 딱 잡히죠. 이거는. 그 다음에 물음이를 보니까 갑은 을이 납부한 대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다. 을의 해제권 행사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법률 효과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잘 여러분들이 여기서 논점이 안 보인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래 이제 해제 효과, 해제 효과에 대해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회를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이에 분양 수분양자 을은 분양계약의 규정에 따라 갑의 귀책 사유로 인한 입주주의를 인으로 그 분양계획을 해제하였으나, 자, 해제를 했으면 원상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받은 돈이 있으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금이라든 납부한 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그 법률 효과를 쓰라는 것입니다. 해제 법률 효과, 논점이 그거죠. 정답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이제 다 해설해 드렸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민법계약법, 이게 이제 11회 건데요. 민법계약법을 볼 때에 일부 문제를 빼고는 대부분의 논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네, 마지막 부분에 논점이 있다. 마지막 부분에 논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논술 사례 문제를 읽을 때는 처음부터 다 읽지 말고 일단 마지막 부분을 먼저 읽어서 거기에서 논점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읽어라. 그래야 문제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을 제대로 채울 수가 있다. 그리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간단하죠? 여러분들 알고 보니까. 자, 그러면은요, 이제 민법계약법 여기서 끝내고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행정 절차하고 행정 실무법을 또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계속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13강, 끝내고, 자, 14강, 행정절차법하고, 행정사 실무법에 대해서, 마저 이렇게 듣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현 경사입니다. 논술 왕비결 자, 14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현웅 교수입니다. 논술 왕비결 14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요, 이제 행정 절차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 절차론. 자, 1회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이해입니까? 자, 여기에 보면은요, 관할 행정청의 철거 명령 처분이 갖춰야 할 절차적 요건에 대하여 논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처분을 할 때 있어서의 절차적 요건. 그래서 이제 뭐 사전 통지한데 의견 청취, 그 다음에 이유부기 고지, 뭐 이런 것들을 쓰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A 시장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뭐 행정 절차, 행정 절차.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이유부기 고지. 2번은 뭡니까? 만약 A 시장이 이래 요구되는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경우 이 사건 처분이 유효한지 검토하시오. 이건 만약에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면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유효하지가 않죠. 무효죠, 무효. 만약 A시장이 이래서 요구되는 행정 절차를 이 사건 처분을 한 뒤에 거친 광유라면 이 사건 처분이 유효한지 검토하시오. 처분 전에 해야 됩니다. 후에 하면 무효가 되는 것이죠. 자, 봐보세요. 지금 딱 보니까 어때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논점이 딱딱 잡히지요. 예, 굳이 위에 안 읽어봐도 되겠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직접 치를 때에 막 문제가 막 이렇게 나왔다고 많이 길게 뭐 나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딱 무시를 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시하고 끝에 부분만 딱 보면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막 문제 처음 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막 당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자, 여기서 자, 이 문제에서 뭐부터 읽으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예, 위에 거 무시해버려. 일단 무시합니다. 여기부터 읽습니다. 자, A시장 위을 재단의 설립 불허가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검토하시오. 여기는 뭐 사전통지가 이거는 논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헌납신고 설립 허가 신청에 따라서 이게 과연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검토해서 쓰시면 되겠죠. 지금 논점 잡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자, 2번. 만약 A시장이 위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공청회의 실시 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자공청회가 온라인 공청회로 바뀌었죠. 이건 딱 논점이 주어졌죠. 위에 읽지 않아도 이것만 봐도 그냥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일단 무시하고 밑으로 바로 갑니다. 갑이 납부한 부담금이 내용적으로 정당한 경우에도 법원은 이유 제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이것은요, 진짜 위에 읽어보지 않아도 바로 쓸 수 있어요. 이유 제기 하자에 대해서 이제 이게 논점이 되는데, 이게 정당한 경우에는 굳이 이거를 취소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거를 뭡니까? 이유로 부담금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죠. 취소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치유를 해도 된다는 것이죠. 치유를 해도. 그 다음에 취소 소송 계속 중에 A가 갑에게 부담금 부과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면 이유 제시 하자가 치유되는지 설명하시오. 하자의 치유. 이건 취소 소송 또는 취소 심판을 제기하기 전에 해야지, 계속 중에 했다, 이거는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간단하죠. 하자의 치유 논점이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갑구청장의 의뢰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의 위법 여부를 설명하시오. 자, 이런 경우에는 이것만 봐가지고는 되지 않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우회를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요, A시장의 갑구청장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고 있어 식품임상 제75조 제3항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청문통지를 2차례에 거쳐 발송하였으나 청문통지서가 주소 불명으로 반송되었다. 이에 갑구청장은 을이 청문기일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생략하고 음식점 허가 취소 처분을 하였다. 청문을 취소하고 이게 처분을 했다. 이제 청문에 대해서 써야 되겠고, 이거는요, 생략을 했다. 이건 어때요? 이건 행정절차법 위반이죠. 위반이죠. 당연히 위반이죠, 이거는. 그리고 이제 청문을 만약에 생략했다 그러면 의견 제출의 기회라도 줘야 된다. 우리 머릿속에 이미 담겨 있죠, 그런 내용들이. 그런 내용을 이제 결론적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 또 이것도 문제 기네요. 무시. 자, 갑은 이미 2차례 항만시설 사용을 허가해 주었으면서 이번엔 이를 거부한다는 건 신뢰보호 원칙이라고 주장한다.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 이게 여기다 밑줄 쫙 그어놓으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논점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시장은 A시장의 항만시설 사용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항만시설이면 국가시설이지 국가 땅인데 내 땅도 아닌데 이런 경우에 사전통지 대상이 됩니까? 이런 것은 행정절차법 이제 좀 더 그 전에 제가 설명하면 남의 땅에다가 내가 허가 신청을 했어. 그렇다고 내가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고 해갖고 나의 권익에 어떤 제한이 됩니까?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사전통지에 대해서 쓰면서 그러한 결론을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논점이 사전통지. 자, 그 다음에 문제. 자, 이것도 그냥 일단 무시합시다. 무시하고.
자, 갑은 A가 직위해제 처분하면서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시오. 갑이 누굽니까? 공무원이네요. 공무원에 관한 것은 우리 행정절차법 이게 예외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요,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이러한 거기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이거 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갑은 제시된 징계 사유를 모두 인정하면서 A가 관련 법률상 징계 절차상 관련 법령에 징계 절차상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음을 들어 자신에 대한 파면 처분을 취소하였다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그렇죠. 이런 경우는 징계 절차상의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하게 되는데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 절차법 여기서에 있어서의 절차 위반이죠. 따라서 이러한 갑의 주장은 타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파면 처분을 취소해야 됩니다. 자, 그런 거죠. 자, 여기에 또 문제가 나왔네요. 자, 일단 여기 무시해보고 읽읍시다. 무릎을 시정명령의 위법 여부 밑줄 짝. 그 다음에 여기 폐쇄명령의 위법 여부 밑줄 짝. 그런데 이게 시정명령의 위법 여부를 보려면 여기는 논점을 이게 이제 시정명 위법 여부 쓰라는 건데 위법 여부를 알려면 어차피 여기는 우회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요, 갑은 식품 적재급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판매하던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관할 행정청의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그런데 관할 행정청은 갑에게 시정 명령서를 송부하지 아니하고, 명령서를 송부하지 않았다? 담당 공무원이 갑의 영업장을 방문하여 구두로 시정명령의 내용을 고지하였다? 이건 아니죠. 어떤 이게 하려면 시정명령도 하나의 처분인데 사전 절차를 거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처분을 어떻게 구두로 합니까? 반드시 서면으로 하게 돼 있죠. 이게 잘못된 거네요. 그래서 이 시정명령은 위법 여부는 딱 나왔네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요. 네, 그럼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폐쇄명령, 이것도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처분, 폐쇄명령도 처분이죠. 위법 여부를 검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관할 행정청이 정밀 조사한 결과 위 이물질이 사람의 생명에 해칠 수 있는 유독물질임이 밝혀졌다. 이에 관할 행정청은 갑의 영업소에 대한 폐쇄 명령을 하고자 청문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문일 5일 전에 5일 전에 갑에게 도달하였다. 10일 전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데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청문은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자, 일단 청문에 이제 이게 절차 위반이에요. 청문 절차 위반이 됐어요. 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갑은 청문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고 관할 행정청은 폐쇄 명령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문 절차의 하자에 관해서 이제 쓰면서 이제 그 내용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쓰면 되겠죠.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할 때는 이렇게 뭐 갑자기 시정명령이 나왔다, 뭐 폐쇄명령이 내렸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처분이다. 이 처분의 위법 여부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제가 답안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것도 무시하고 봅니다. 자,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 통지에 관하여 설명하고, 처분의 사전 통지. 이게 첫 번째 논점이네요. 이거 설명하고, 행정청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시오. 이거는 이제 모르겠죠. 이거 타당한지를 검토하려면 위에 읽어야 되겠죠. 행정청은 처분의 사전 통지에 관하여 현장 조사 당시 갑이 법률 위반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위반 경위를 진술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상 제21조 제4항, 제3호가 정당한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됐는데요. 이거는요, 이 내용은 여기서도 좀 더 이 행정청의 주장이 타당성을 보기 위해서는 우회도 봐야 되겠네요. 보니까. 그래서 우회도 이런 경우는 우회까지 봐줘야 됩니다. 관할 행정청의 A시장은 갑이 소유한 건물에 대하여 갑의 사전 동의를 받아 갑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갑은 위 현장 조사의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무단 용도 사실을 인정하고 그 위반 경위에 대해서 진술하였다.
이게 함정이죠, 여러분. 그래서 현장 조사를 한 거예요. 지금 현장 조사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대하여 사전 통일을 소유한 등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근데 현장에서 이제 물어본 거에 대해서 그게 용도 변경한 거 용도 변경했다. 그 위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술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이것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사전 통지라든지 사전 절차를 생략해도 되느냐? 이거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법원에서 안 된다고 했지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쓰시면서 이거는 행정적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면 되겠죠. 사전 통지는 이거는 이제 논 좀 써주시고요. 무르미도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행정절차법, 여기는요, 자, 행정절차법상 의견 제출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청의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자, 이것도 보니까 행정청이 이게요, 현장 조사에서 갑이 이제 그렇게, 이게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생략 대상으로 했는데 이것도 역시 안 되죠. 이것도 역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이거 뭐 의견 제출이나 사전 통지 이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안 된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행정청의 주장의 타당성 이게 타당성은 맞지 않죠. 타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요, 사전 통지를 쓰고 그 다음에 타당하지 않다. 여기 밑에는 의견 제출에 대해서 쓰고 그 다음에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이 논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사 실무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사 실무법. 이렇게 여러분들 내용 복잡하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때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하시오.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 과연 이 행정심판이 인용될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 그러면 이 행정심판이 인용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에 이제 연습했던 게 뭐예요? 행정심판 대상 적격이 되는가, 청구인 적격이 되는가, 피청구인 적격이 되는가, 그 다음에 이게 행정심판 기간을 경과하지 않았는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거는 어때요?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에 넘어갑니다. 자, 갑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자신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신뢰하였으며 그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거는요, 신뢰보호의 원칙이 논점이 돼야 되겠죠. 나머지는 여러분 답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니까요, 이에 갑은 A시장을 상대로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행정심판 청구 요건의 적법 여부 및 A시장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논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그거 여러분들 이제 기억나시죠? 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 요건, 적법 여부, 이게 이제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A시장의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논하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갑이 재결 전이라도 2차 주관식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행정심판의 구제 수단이 논점이 되겠네요. 답안은 또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여기 보겠습니다. 행정사법 시행규칙 업무정지 처분 기준에서는 제재 처분의 횟수에 따라 제재에 가용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 무렵에 답하시오 해가지고는 행정심판의 청구 요건, 행정심판의 청구 요건 여러분 뭐예요? 행정심판의 대상 적격, 청구인 적격, 비청구인 적격, 그 다음에 거기 청구 기간,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논점 이겁니다. 행정심판의 청구 요건.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청구 요건이 충족됐다고 가정할 경우 A시장의 행정심판 과정에서 처분 시 제시하지 않았던 갑이 2개의 행정사무소 설치를 운영하였음을 처분 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가? 이건 이제 처분 사유의 추가죠. 처분 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사동,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에만 처분 사유를 이게 추가할 수 있지. 전혀 다른 걸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처분 시에 제시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이걸로 이게 이제 처분 사유를 추가했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일단 문제 무시. 그 다음에 물음이를 보겠습니다.
물음이를 보니까요. 만약 갑이 A씨의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을 제기하여 인용 재개를 받았다면은 A씨는 전혀 다른 이유를 들어 갑의 청구에 대해 거부 처분을 할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 자, 이게 인용을 이제 거부 처분에 대한 인용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원래는 그 인용에 기속력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 행정 심판위원회의 거기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이제 거기 행정기관은 다 기속이 되죠. 그런데 전혀 다른 이유를 들었다. 이런 경우는 전혀 다른 이유로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이걸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같은 이유로 기사동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한 그런 같은 이유로 되면 안 되지만은 전혀 다른 이유로는 가능한 거죠. 자,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 물음이는요 의무 이행 심판을 제기하였다면은 갑이 제기한 행정 심판의 대상 적격과 청구인 적격 여부에 대해서 적법 여부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건 위에서 앞에서부터 봐야 되겠네요. 갑이 민원 제기와는 별도로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바로 별도로 이제 해당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국어의 철거와 새로운 국어의 설치를 요구하는 의무 이행 심판을 제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의무 이행 심판을 이제 이게 논점을 써주면서 과연 갑이 제기한 행정 심판의 대상 적격과 청구인 적격 해당 적법 여부에 관해 논하시오. 그래서 의무 이행 심판을 써주면서 여기에서 행정 심판의 대상 적격, 그다음에 청구인 적격 여부.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때요? 민원 제기를 하면서 이게 거부 처분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그다음에 부작위에 해당되느냐? 그것도 없었어요. 그럼 의무이행 심판에 이게 대상이 되질 않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행정심판의 대상 적격에 되지 않는다. 청구인 적격도 당연히 되지 않는다. 네, 그런 결론으로 이제 내리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갑이 청구하는 행정심판은 어느 행정심판위원회의 관할에 속하는가? 자, 행정심판위원회의 관할, 이게 딱 논점이 되겠죠. 또한 이 행정심판의 을은 어떠한 지위에서 자신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을이 누군가는 이제 여기 우회를 봐야 되겠죠. 을. 자, 서울특별시 A구에 거주하는 갑은 을의 건축물이 갑 소유의 주택과 도로에 인접하고 있는데 을이 건축법령상에 위반하여 증개축 공사를 하였고, 그러면 을은요, 갑이 지금 행정심판을 하는데 을은 제3자네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행정심판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인 을은 어떠한 지위에서 자신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행정심판에 참가.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그다음에 관계행정청은 행정심판의 참가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쓰시면 되는 것이죠. 그게 논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인용 제거에도 불구하고 A구청장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행정심판위가 재결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재결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직접 처분과 그 다음에 간접 강제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직접 처분인 경우에는 이 정보 공개에 관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접 처분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 정보는 해당 행정청, 그 처분하는 행정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걸 어떻게 거기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직접 처분이 정보 공개에 관해서는 직접 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간접 강제는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구속력 확보를 위해서 이제 거기 직접 처분과 간접 강제를 논점을 해갖고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 문제 무시하고 갑이 제기한 행정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논하시오. 청구기간을 이제 준수하였는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보고 이제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행정심판위원회가 A시장의 영업정지 처분의 비례 원칙에 위반하여 비례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어떤 종류의 재개를 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자, 비례의 원칙에 위반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처분을 한다, 침입적 처분을 하는 경우는 일단 최소한에 이게 해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어떤 처분을 해버렸다. 자, 이런 경우에요. 자, 이런 경우는 어때요?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행정쟁송을 통해서 무효 또는 취소를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럴 때요, 이제 거기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접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거요, 이러한 것을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요. 직접 할 경우는요. 그런데
거기 처분 행정청에 이행명령을 할 경우에는 이때는 취소를 하라는 그런 이행명령을 할 수 없고 변경만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변경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경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당 처분에 대해서 변경을 명령하는 거예요. 자, 변경을 이행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는 안 되는 겁니다. 이때는 직접 처분인 경우에만 취소 또는 변경. 그런데 이행명령 할 때는 취소는 안 되고 변경만 된다 이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걸 아는지를 이거 묻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건 문제 무시. 자,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심판에 피청구인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청구의 법적 성질을 논하시오. 자, 이게 보면은요. 자, 근로복지공단이 행정심판에 피청구인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여기서는 이제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위를 좀 읽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근로복지공단이 분명히 처분을 했어요.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피청구인이 당연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심사청구의 법적 성질, 그 다음에 재심사 청구의 법적 성질을 물은 것인데, 보통 여기는 이제 특별행정심판 쪽으로 해당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심사청구인은 이신청에 불과한 것이다. 해당 기관이 그냥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위원회 같은 행정심판이나 또는 이런 위원회 하는 거, 이런 재심사 청구는 이때는 법적 성질이 뭐냐면 행정심판의 법적 성질을 가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죠. 그다음 물음이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예, 이게 처분사유의 추가인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자꾸 이것도 나오네요. 기사동,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게 추가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 또 문제 봅니다. 을은 갑의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고, 또 건축허가 거부행위에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의 주장이 타당한가? 이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거부한 행위는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취소심판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거부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가 허용됩니까? 이건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설명했지만 이 거부처분에 대한 어떤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논점으로 잡고 쓰시면 되고, 그다음 물음이를 보니까요, 여기에 보니까는 뭡니까? 이 사건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 도로라는 이거를 이유로 해가지고 이제 행정심판위원회가 갑의 취소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을은 자, 이게 행정청이죠. 이 사건 토지는 인근 토지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된 사실상의 도로인데, 그 지상의 주택을 건축하면 주민들의 통행을 막는 것은 사회공동체와 인근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므로 갑이 신청한 주택 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 이것도 역시 도로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이것과 같은 이유로 해가지고는 다시 이게 뭡니까? 그거 또 했어요. 같은 이유로 했어요. 이건 안 되죠. 다른 이유로 했다고 그러면은 이게 가능하지만 같은 이유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결에 불구하고 다시 건축을 거부할 수 있는가의 적부한가를 이제 쓰라는 것이죠. 그런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의 취소 심판의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검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집행정지 인용 여부.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우회를 봐야 되겠죠. 우회를 봐가지고 이제 반려처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쭉 읽다가 이렇게 보면은 반려처분 하나 이제 거부처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부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는 이거는 인용되지 않는다는 거 이제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병은 이 사건 취소 심판에 대하여 인용재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반려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때 갑이 취할 수 있는 행정심에서 구제수단, 구제수단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있죠. 구제수단은 직접 처분과 그 다음에 간접 강제가 있는 것이죠. 그에 관해서 쓰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드린 그 답안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지금 계속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끝에 부분을 읽어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이유가 뭐예요? 논점은 끝에 부분에 있다. 끝부분에 있다. 그 분설형인 경우에는
본 이 문제를 읽지 말고 분설형 문제를 먼저 읽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논점을 빨리 잡아놓고 그 다음에 위의 것은 참고적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읽어서 읽다 보면은 도대체 논점이 무엇인가라는 그 강박관념에 이게 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이해가 더 느려져서 시간 낭비를 더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또 한 번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처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보면은 대부분은 이게 논점은 마지막 부분에 있다. 따라서 마지막 부분을 먼저 읽고 여기서 논점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은 참고적으로 읽으라 이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번 시간 또 강의는 여기서 또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그래서 이거 7, 8, 9, 10, 11, 12, 13, 14강 14강까지 끝냈고요. 이제는 마지막 단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는 제 14강, 15강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논술 핵심 한 장 요약, 논술 핵심 한 장 요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현영 경사입니다. 논술 왕비결 15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가요, 논술 왕비결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강의에서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꿀팁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요, 이제 척 보면 논점이 보이는 비결, 그걸 제가 이제 알려드렸는데, 그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몇 번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게 여러분들이 착착 이제 논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제가 이제 첨부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출력하셔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형광펜으로 이렇게 짝짝 이렇게 칠해가지고 논점을 잡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논점을 잡으면은 그 밑에다가 바로 거기 논점 제목을 쓰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두 문자를 딱 이렇게 써보는 연습까지 하면 좋아요. 그 이제 시험장에서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딱 논점이 잡히면 그에 대한 두 문자 딱 써놓고 그다음에 바로 답안 작성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연습까지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과목별 논점 핵심 포인트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민법 계약법부터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의 핵심 포인트 정리는 전부 다 논술 사례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이해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민법계약법에서 이제 총칙 6개 주제, 총론 파트에서 6가지 주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계약의 성립, 계약적 성립 과실 책임, 위헌 부담, 그 다음에 동시행 항변권, 제3자를 위한 계약,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와 해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그동안 강의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에 자주 이제 또 이제 등장하는 게 강론 파트에서 매매계약, 도급계약, 임대차 계약과 그다음에 증여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계해서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또 머릿속에 담아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계약에서는 나머지 계약법에서는 약술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봤지만은, 예를 들어 증여계약이라든지 매매계약, 도급계약, 뭐 임대차 계약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계약의 해제 이것과 연결해서 나오는 것들이 몇 문제가 있었죠. 예. 그만큼 여러분들 이게 연계되어서 이쪽 총론파 6가지 주제가 연계되어서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건 이제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짚어드리면은 계약칠성의 과실 책임과 이혼 부담은 이게 반드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어야 되고, 계약칠성의 과실 책임인 경우에는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위험 부담인 경우에는 후발적 불능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동시행 항변권을 여러분들 이제 암기하고 계실 텐데, 여기에 있어요. 불안의 항변권도 꼭 같이 암기해 두시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는데, 이거는요, 그러니까 뭐 요약자의 지위, 낙약자의 지위, 제3자의 지위 이런 것도 알아둬야 되지만은, 제3자가 자기가 이제 그 수익을 받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권리가 확정이 됐어요. 자, 권리가 확정되기 전과 후에 거기 지위가 어떻게 되는가, 그까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와 해지, 특히 계약의 해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매매계약이나 증여계약 등 이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함께 같이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계약의 해제인 경우는 대부분은 이행의 지체에 따른 계약 해제 문제가 주로 나와요. 자,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쌍무계약에서는 자기의 채무를 다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행지체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행지체에 걸리면은 어떻게 그 채굴을 한 다음에 해제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계속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제 좀 되새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 절차론이 있는데요. 행정 절차론, 행정처분의 사전 절차 아시죠? 사전 통지, 의견 청취, 그 다음에 이유 제시, 그 다음에 고지, 이 4가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근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게 사전 통지인데, 사전 통지는 뭐 모든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뭡니까? 뭐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이런 경우에만 사전 통지를 하게 되어 있지, 수익적 처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통지 그런 경우는 안 해도 예외예요, 예외. 자, 그런데 사전 통지 예외가 그것만 있느냐? 자, 사전 통지에서 원래 예외가 있어요. 비록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일지라도 뭐 어떤 뭐 긴급한 어떤 이런 경우에는 그때도 사전 통지 그거 있죠? 그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신청에 의한 거부 처분이 권익을 제한하는 거부 처분이 아닌 경우, 그렇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어야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되지, 그러지 않는 그런 처분은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그걸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게 사례 문제에 막상 나오다 보면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하고 자꾸 써봐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공무원의 징계 처분이라든지 뭐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아예 받지 않기 때문에 이때도 역시 사전통지 대상 예외에 해당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게 사전통지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물었다고 하면은 이것은 당연히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줘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하자와 하자 치유가 있습니다. 하자와 하자 치유. 그래서 뭐 이유 제시를 뭐 이렇게 좀 불충분하게 해하고 치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그 뭡니까, 치유를 할 수 있는데 행정 쟁송 전에 해야 된다. 즉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 전에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다음에 행정사 실무법 넘어갑니다. 자, 행정사 실무법 여러분들 여기다가요. 이제 논점 10개 필히 암기하세요. 이거는 필히 암기해서 이거는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 요건, 대상적 건, 그 다음에 청구인적 격, 그 다음에 비청구인적 격, 그 다음에 청구 기간.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행정심판의 종류,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그 다음에 의무이행심판 있죠. 재결 종류, 각하, 기각, 인용, 사정재결, 사정재결 특별히 우리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결의 효력에서는 기속력 등이 있는데 특별히 이 기속력은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구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이거는 행정, 뭡니까? 재결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낫겠네요. 그래서 행정심판의 구제로서의 가구제라고 하죠.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이 있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되, 집행정지인 경우에는, 거부처분인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 그거 하나 쭉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결을 했는데 만약에 거기 처분 행정청 피청구인, 그러니까 처분 행정청이 말을 듣지 않아, 이런 경우에는 직접 처분이나 그 다음에 간접 강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직접 처분인 경우 이때는 뭐예요? 그 공개정보인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접 처분이 안 된다는 거, 그거 하나 주의하세요. 자, 그 다음에 협의의 청구 이익, 이거 아시죠? 그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 관할까지 합시다. 관할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것도 필히 머릿속에 담아두시기 바라고, 이미 기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사실 앞에 거기 모범 답안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처분사유의 추가가 있는데, 여러분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 경우 하면은 뭐가 딱 떠오릅니까? 기사동. 뭐가 딱 떠오릅니까? 기사동.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에만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지, 그 외에는 할 수 없다.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행정청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을 했는데, 원래는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이제 처분을 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원래 거기 이 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처분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사유로 다시 거부 처분했다, 이건 가능하다고 했지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시험에서 자꾸 수험생들이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공개. 정보공개는 이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거기 뭡니까? 출제가 종종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의 행정심판 참가. 행정심판 참가인 중에 행정심판 참가할 수 있는 사람들 뭡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그 다음에 관계행정청,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10가지 제가 10가지로 딱 이렇게 축약을 해놨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시험장에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사 실무법뿐만 아니라 민법, 계약법과 그리고 행정절차론, 그 다음에 행정사 실무법, 이 내용들, 제가 알려드린 이 내용들은 반드시 이게 이해를 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담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약술 문제 거기 20점짜리 그 3개를 위해서 막 몇백 개를 암기하면서 논술 40점이나 되는 그 논술 사례 문제에서 위해서 이 정도의 암기도 안 하고 시험장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40점이나 되는데 이 정도도 암기 안 해준다는 것은 그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 원패스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머릿속에 담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제가 이 3과목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포인트 정리를 해 드렸는데, 제 마음에 이제 자꾸 걸리는 게 사무관리론이에요. 물론 사무관리론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주어진 주제만 딱딱 쓰면 됩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론도 엄연히 40점짜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40점을 우리가 잘 받기 위한 그때 뭐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어떤 그 팁이 있어요. 아주 꿀팁 중에 꿀팁이에요. 이거 몇백만 원 주고도 이것은 얻기 힘든 그런 가치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관리론 논술 답안 작성 비법이 있습니다. 자, 비법이 있는데요. 자, 구의 것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자, 민원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다음 무렵에 답하시오 했어요.
자, 물음이를 보니까 법적 민원의 개념을 쓰고, 그 다음에 민원 1회 방문 처리자의 의미 절차를 쓰고, 그 다음에 민원 후견의 지정 및 직무에 대해서 쓰고, 그 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 2번은 민원사무 처리 제도로서 민원심사관의 목적과 업무,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원실무 심의의 목적과 운영 방식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점씩 나왔습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다가 법적 민원의 개념에다가 밑줄자, 그러니까 위에다가 1이라고 써서 1번이에요. 1. 그 다음에 민원 1회 방문 처리자의 의미 절차. 자, 여기는 위에다가 2. 그 다음에 민원 후견의 지정 및 직무. 여기는 위에다가 3. 그 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사항. 여기는 밑에다가 4. 그럼 써야 될 주제가 4개예요. 4개. 그러면 이 20점이기 때문에 한 주제당 몇 점씩을 주겠다는 거예요? 5점씩을 주겠다는 거예요. 4, 5, 20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골고루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자의 의미 이거 절차 내가 잘 쓸 수 있어 갖고 이것 막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막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나머지는 못 쓰고 그냥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봤자 이거 아무리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쓰더라도 이건 5점밖에 안 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따라서 요령이 팁이 뭐냐 하면은 법적 민원에 대해서 이런 걸 잘 모른다? 뭐 이런 거 잘 모른다 할지라도 조금씩이라도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만 써주라는 거예요. 좀 아는 척이라도 정 모르면 아는 척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뭐 제대로 못 써가지고 뭐 3점만 받았다. 그다음 여기서 3점 받았다. 다들 3점씩 받았다. 그럼 4, 3, 12, 12점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만 써버리면 5점밖에 못 받는데 이거는 12점 받잖아요. 7점이나 더 받잖아요. 아시겠죠? 그 요령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원사무처리 제도로서의 민원심사관의 목적과 업무. 여기다가 위에다가 1번. 그 다음에 민원실무심의의 목적 및 운영방식 2번. 여기는 두 문제에 20점이네요. 그럼 한 문제에 10점이네요. 10점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만 쓰면은 10점 주지만은 이 둘 다 조금씩 아는 척하고 조금씩 더 주면은 예를 들어서 한 문제당 7점씩을 하더라도 7, 2, 14, 14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도 여러분도 궁금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밑에다가 또 모범 답안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또 이야기시키게 해놨어요. 자, 봐보세요. 밑에 보면은, 자, 지금 물음일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제가 답안 작성한 겁니다. 자, 이건 5점씩이기 때문에 법적 민원의 개념 이렇게 간단하게 5점씩이니까 아주 좋아요. 이 정도면. 자, 민원 처리 1회 방문제 처리에 의해 이렇게 간단하게 쓸데없이 많이 쓰지 말고, 그다음에 민원 후견인의 지정 및 직무 이렇게 간단하게, 그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사항 이렇게 간단하게 해가지고 끝에다가 끝 하면 되는 거예요. 퍼펙트예요. 이런 경우는 20점 만점에 20점을 다 준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물음 1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민원심사관의 목적과 업무. 이거는 10점짜리니까 조금 더 길게. 그다음에 민원실무심의 목적과 운영방식. 이 정도 딱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끝 하면 이것도 역시 20점 만점에 20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각 주제마다 조금씩이라도 채워져야지 하나만 길게 쓰고 나머지는 백지로 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이 방식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히 막 10점 이상씩 더 받을 겁니다. 여러분 2차 시험에서 1점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죠? 0.1점이 아니라 0.01점짜리로 떨어지는 분들이 수두룩 하다니까요. 근데 1점이면 얼마나 많겠습니다. 그런데 저 때문에 여기서 10몇 점, 20점을 더 받아버리면 여러분들 제 덕을 얼마나 많이 본 것입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합격한 다음에 저 만나면은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셔야 돼요.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자, 그걸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정말 중요한 꿀팁입니다.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네요. 자, 이 논술 왕비결을 제가 이게 원래 18강인데 제가 지금 15강으로 조금 이제 좀 축약을 해갖고 아주 더 알차게 지금 했어요. 7일에서 10일 내에 끝내세요. 늦어도 10일 이내에는 여러분들 끝내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걸 빨리 끝내야 그 다음에 핵심 수업 노트 계속 암기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합격 마무리 노트도 거기서 또 암기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때 한 7일에서 10일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 논술에만 집중하셔가지고, 여기에 어떤 분은 작년 같은 거 이제 강의시라도 말씀드렸지만은 막 3일 만에 끝내신 분도 있더라니까요. 최대한 빨리 끝내버리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집중해갖고. 그래서 이거 공부할 때는 다른 거 뭐 핵심 서부트 뭐 다 제껴놓고 오직 이것만, 논술 이거 왕비결만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모범답안 꼭 써보세요. 제가 기출문제 모범답안 이것도 다 여러분들에게 다 올려드릴 겁니다. 그거를 다 써보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적용을 하는구나. 원래는 내가 이렇게 암기했는데 또 이렇게도 또 써도 되는구나. 이런 것을 차근차근 터득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시험장에 가야 돼요. 여러분 변호사들이요. 그 변호사 시험 보기 위해서 몇 년간을 그 고생을 한 줄 압니까? 여러 가지 사례들을 써보고 연구하고 또 막 이런 거.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이게 기출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써보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 정도는 익히고 시험장에 가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만 잘 들으면 여러분 합격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논술 왕비결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화이팅 하셔가지고 이번에 반드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 예. 자, 이래서 그 논술 왕비결 15강 모두 학습을 했습니다. 계속 반복 학습하시고 마지막 강의 때 적어주는 그 포인트 그거를 꼭 외워서 쓸 수 있게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논술을 꽉 잡고 그 다음에 단문을 단수령 단문을 잡아서 이번에는 꼭 합격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그래서 그 논술 강의 학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